저는 금융기관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기업 구조를 왜 추진하느냐,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떻고, 그리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무 중심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구조의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시장 기능에 의한 사전적 구조. 우리 금융권에서는 이제 사후적 구조이라는 것은 제도와 법률에 의한 이제 그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후적 구조의 그 프로세스라는 것은 크게 본다 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신용 리스크를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기업 신용 위험 평가를 갖다가 상시와 수시로다가 재무적, 비재무적, 산업 위험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가능한 기업과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그리고 부실 징후 기업, 경영 정상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구조적 수단을 갖다가 저희들이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주채무 계열 같은 것도 저희들이 대기업, 기업 집단에 대해서 라지 믹스 구조 차원에서 금융제도 상으로다가 주채무 계열 관리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무조사 약정 제도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적 구조 수단의 크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회생 절차 이런 세 가지 툴이 있습니다. 먼저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신용보경액이 500억 이상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럼 500억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채권은행 협약이 있습니다. 채권은행 협약도 사전에 금융기관들이 협약을 맺어서 툴을 만든 것이고, 이 최근에 지금 STX라든가 동부 같은 경우에 자율협약을 하고 있는데, 자율협약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신용금액 공여가 500억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그 금융기관들 간에 당사자 간에 약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방식은 절차와 프로세스는 기업법과 동일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 통해 갖고서 이 제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기업 상황별 적용을 좀 예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다가 금융기관 주도가 정상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교적 양호하고 일시적 재무적 위험에 처해 있지만은 재무적 위험 문제를 제거해 준다 한다면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가치가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희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힘을 말고 모든 상거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참하야만이 정상화 가능한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상화, 기업 구조 과정상 정상화 방안의 수립 개요에 대해서는 크게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그리고 희생 절차는 크게 4개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동일합니다. 상환유예 및 금리 조정, 실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영업 현금 흐름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거에 감안해서 금리 문제라든가 상환유예 기간 책정을 해주고, 출자 전환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측면에서 저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재무상태 기준, 그리고 향후의 계속 기업 가치 기준으로다가 저희들이 적정 채무 구조, 부채율, 또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 유지 요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 채권단들이 출자 전환 규모를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감자라는 것은 이해관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 반드시 필요한데, 최근에 이권과 가권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본다 한다면 자산과 부채, 자산이라는 건 당연히 채권자의 몫이고 부채는 채권자의 몫이고 자본이라는 것은 주주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구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정도 자본 장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감자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희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희생 절차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상화 기업은 10년 정도 책정을 합니다. 10년 기간 동안에 영업 현금 활동, 현금 흐름으로다가 변제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을 짜고, 나머지 소호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자 전환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출자 전환 규모는 워크아웃에 비해서 자율협약 규모고 희생 절차가 훨씬 더 규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법정 관리에서의 감자라는 것은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다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 잠식 발생 시에 기본적으로다가는 2분의 1 이상 감자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규자금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규자금 아무리 법정관리 제도가 잘 정비가 되고 운영된다 할지라도 법정관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채무 재조정만 하고선 정상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뉴머니를 갖다가 신규자금을 지원해야만 되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채권단들의 그 합의와를 통해 지원을 하지만 법정관리는 실제로 신규자금 지원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도 활성화에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기업 구조조정의 실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저희 분석을 해보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기존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어서 부실이 심화된 상태에서 사후적 구조정을 진행해 오기 때문에 적기 구조정에 실패해서 구조정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저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주의 그 경영권 유지, 기존의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순하게 금전적인 보상보다 어떤 지배 욕구, 레피테이션 이런 문제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그 기업을 갖다가 부실한 상태에서 정상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접 금융 시장이 좀 발달되고 금리가 저금리가 되겠다에 따라서 채권단들이 우리 주채권은행을 통제를 한다면 이제는 벗어납니다. 동양그룹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에 따라서 정말 사회적으로는 기업은 본질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그러고 또 시장성 차입금 조달이 증가하는 따라서 채권단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다음은 또 도덕적 해이 또한 조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 IMF 때는 똑같은 워크아웃 추진할 적에 비협약 채무 규모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비협약 채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통한 정상화 추진하기는 상당히 애도가 있고 최근에 통계를 본다 한다면 우리 채권단들이 무슨 경영권을 박탈해서 기업들이 법정 관리를 갖다가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채무 구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정 관리 신청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부실이 심화된 상태에서 경영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또 아무리 보험이 컨트롤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 경영자하고 기업 지배주주와 채권단 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법정관리 진행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화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구조조정의 형평성 와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베일인과 베일하고 저희 산업은행이 기업금융을 한 1950년부터 저희들이 취급 특화되어 왔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은행의 어떤 역할과 기능상 기업 구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후적 구조정 수단에 대한 특징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하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본질적으로다가 이 동일한 구조정 수단인데 부실 규모 및 구조정 광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율협약이라는 것은 채권단 간의 자율협약을 의미하지 당연히 기업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율협약이라는 것은 워크아웃 이전보다 훨씬 더 부실 상태가 경미한 상태를 갖다 적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약채권단의 희생자재 투자자에 대해서 신규자금을 통해서 상환함으로써 상당한 부정적인 그런 손익에 영향을 초래를 하고 또 이것 또한 이런 사례가 지속된다 한다면 선제적 구정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은행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되고 리스크에 대한 시장 가치는 바로 금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비협약 채권자가 과연 얼마나 경제적 약자이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 정도의 자산가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주요 금융기관들이 국제은행들이 정상화 작업을 청한다 한다면 기업을 살린다라고 함으로써 상당한 어떤 거의 시세 차익을 넣으려고자 한 것이지 정말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기업 가치 제고가 또한 좀 미흡합니다. 우리가 정상화 작업을 좀 체계적으로다가 강도 있게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산 매각과 유동성 지원 중심의 그 단기적 구조방을 수립을 합니다. 굉장히 좀 쉽겠죠. 자기들 기득권을 좀 유지할 수 있게 좋고. 그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의 근본적 경영력이 저하되고 또 부실이 자칫하면 부실이 이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이후에 조선과 해외 건설 이런 쪽에 우리 채권단들이 상당한 정도 자금을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도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다가 기업 자체 경쟁력 하락과 산업 사이클 변동 차원에서 부실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구조적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적 접근에 입각한 경영 정상을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우주적으로 추진 중요한 것은 어떤 개별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즉슨 기업 가치의 그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창출이 되는데 기업이 속한 산업의 변동성이 너무나 지금 변동이 좀 심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산업의 변동성과 경쟁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제품의 그 수명 주기가 단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단지 재무적인 측면에서 편상 유지에 급급하다 한다면 결국은 부실의 이전 및 확대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조의 핵심 내용도 산업적 측면과 우리 국가 경제의 발전 방향으로 해서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중일 중에서 저희 주말에 그 중국 쪽이나 일본한테 굉장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저희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고 주요 산업 업종이 지금 상당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업 구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기 때문에 근원적 그 경영 확보가 가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인 그런 효용을 극대화하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구조의 어떤 그 방향성을 이제 다음에는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 구조 및 정상 가능성 등 당해 기업의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적의 구조적 수단을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구조적 수단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 이해관계적 형평성이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채권단 주도의 그 경영 정상화 그 작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규자금 지원 등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채권단들이 그 지원한 그 소중한 자산이 어떤 기업 가치 제고에 사용되는 기업에 한해서 추천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지 않겠냐. 일시적인 사회적인 이슈들, CP라든가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이 부실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많은 또 혼란이 일어나죠. 금융기관들의 어떤 불안전 판매라든가 많은 시이 있지만 넓게 본다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정상화 추진한다면 정말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로다가는 그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전적 구조조정 기반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울러 사후적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감사문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다가 모든 그 신용거래의 기초는 회계의 투명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린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를 통해서 분식 및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곧바로 법정 관리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개선 방안으로 나간 감사의 지정 대상 확대, 재개 초기에서는 굉장히 경영권 간섭이라는 등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29일 날 그 외관법 개정안이 지금 금융위에서 상정해놓고 11월 29일자부터 시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예컨대
뭐 주채무제결 같은 재무구조조정 낙정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개년 정도의 뭐 목표 달성 못할 경우에는 그 주채권은행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감사법인이 경영 진단 등 회계 실사를 함으로써 사전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뭐 이거는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의 품질 확대 이것 또한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감사 보고서, 회계 감사 보고서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좀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신평사 문제를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는 우리 금융기관과 달리 말 그대로 다 신용평가를 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사가 과거에 발행사고의 과도한 회원력을 축소하는 걸 좀 제도를 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다가 뭐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신평사 등급을 받아갖고 하지만 2, 3년 후에 다시 부실 발생되는 걸 본다면 신용평가 업무의 어떤 적합성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또 신용평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갖다가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다가 사람적 구조정 그 추진 구조정 기반 확보 및 사후적 구조정의 효율성을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문제점으로다가 첫 번째는 이제 워크아웃 문제를 저희가 다시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다 본다면 저희 산업은행의 업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워크아웃, 나머지 한 50% 정도는 법정관리 기업으로다가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초법이 내년도 말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성장 및 경기 침체 등으로다가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는 그런 현 시점에서 기업 구조의 그 성패가 우리 경제를 이대로 좌우하기 때문에 이 한시법인 기초법을 폐지할 경우에는 채권금융위원 주도의 구조정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법과 둘러싸서는 뭐 지금 법 쪽에서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 위헌성 논란을 좀 제기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성뿐만 아니라 필요라고 효율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갖다가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운영의 비율을 살린다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법을 갖다가 좀 상시화함으로써 기업 구조의 선택을 법정 관리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으로다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초법이 만약 개정된다 할지라도 이해관계자 간 그 형평성을 좀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채권자를 현재는 그 대상 금융기관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적용 기준을 대상 기관이 아닌 모든 금융 채권을 중심으로 다 기초법을 한번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워크아웃 개시 시에 그 반대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법조계 쪽에서 이것이 위헌성 논란 때문에 반대매수 청구권을 갖다가 보장을 했는데 반대매수 청구권 문제를 갖다가 요건을 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기초법 개시할 경우에 찬성한 채권자들이 기초법 개시 자체를 반대한 채권자들의 모든 반대매수를 갖다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초법에 의한 정상화를 시도도 못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반대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생 절차와 관련된 저희 제도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다가는 현재 우리 통합서선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사실 그 법원의 어떤 법정관리 운영 능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의 어떤 순환 보직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의 연속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두 번째는 이게 기업구조정 정상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법 적용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라든가 전략에 또 필요한 것인데 과연 법원이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전문성이 충분히 구비하고 있느냐 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은 파산 전문법을 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아울러 이제 또 파산부를 갖다 보조하는
관리위원 시야로 구지원 전문 인력을 갖다가 전문성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DIP 제도와 관련해서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DIP 제도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기존에 막대한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들을 경영을 잘못해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기존의 대표자를 갖다가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서 주채무 계열 대상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필수적 관리인 선임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채권자들과 동의하에서, 그리고 채권자 협의회 어떤 그 관리인 선임 요청은 법원이 채권자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그거를 허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현행 지금 그 회생 절차라는 것은 미국의 챕터 11을 갖다가 도입한 겁니다. 미국의 챕터 11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원의 권한보다 크레딧 커미트라고 해서 채권자 협의회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자본 잠식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좀 왜곡돼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정관리 제도를 갖다가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아까 신규자금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즉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금융기관들의 그 손익을 초월해서 우리 만약 산업은행이라든가 채권자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하면 그에 상응해서 권리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공익채권으로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회생 절차 기간 중에대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법원도 굉장히 회생 절차를 좀 조기에 종결합니다. 조기에 종결할 경우에는 우선권이 지금 사실상 소멸되고, 아울러 이 공익담보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발표를 한다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일부 금융기관들이 한 1,000억, 2,000억 정도의 담보 한도 기준으로다가 설정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잔액 기준으로다가 이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사 확정 재판을 좀 지연을 해서 담보권 문제를 갖다가 좀 보강을 해준다 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신규자금 지원을 갖다가 원활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조기 정상화에 상당히 큰 기여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